그래서 흔히 정력에 좋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음식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물성 자체가 굉장히 미끌미끌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바로 바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실제 짠맛의 힘,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 몸이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혈액이 탁해지고 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말단까지 피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정력의 문제가 생기면서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호소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생식기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소변의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장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부신의 기능 중에 다양한 또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재료들 자체가 또 물과 소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등의 호르몬, 성호르몬 자체도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윤활유라든지 분비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생기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력이라는 게 그 어떤 성적인 기능,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의 활력, 힘, 모든 거를 다 이제 사실은 상징을 하는 거고요. 김은수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건강스케치 시청자분들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스케치 구독자 여러분. 짠맛의 힘과 치유 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고마운 TV에 보면 정력제가 필요 없는 소금의 숨겨진 효과라는 대목이 나오던데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력제로 알려진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가장 손쉽고 간단하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정력제가 바로 이 소금인데요. 소금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도 기록에 보면은 이 소금이 정력제 혹은 어떤 그 성과 관련된 걸로 쓰인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그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게 했거나, 또 멕시코의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옥수수 추수를 앞두고 또 이 소금을 먹지 않게 하는 또 그런 전통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부에게 이 소금단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소금단지에 있는 소금을 먹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남편에게 소금 뿌리는 여인들이라는 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소금을 뿌리면서 남편에게 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 정력을 상징하는 그런 문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인 거 말고도 실제 이 소금은 오행의 기운에서 보면은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수기가 바로 신장, 방광, 그리고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구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생식기 할 때 신을 또 이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기라는 그 기운 자체가 위쪽으로 떠 있던 것을 아래로 가라앉혀서 실제 신장의 힘을 만들어서, 뒷심이죠. 이 허리의 힘, 신장의 힘을 만들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순환을 시키면서 특히 위쪽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기운들을 또 아래로 가라앉혀서 그 마지막 말단까지 힘을 보내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정력에 좋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음식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물성 자체가 굉장히 미끌미끌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바로 바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실제 짠맛의 힘,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 몸이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혈액이 탁해지고 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말단까지 피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정력의 문제가 생기면서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호소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생식기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뭐 소변의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장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부신의 기능 중에 다양한 또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재료들 자체가 또 물과 소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등의 호르몬, 성호르몬 자체도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윤활유라든지 분비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생기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력이라는 게 그 어떤 성적인 뭐 기능,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의 활력, 힘 모든 거를 다 이제 사실은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이 바로 기본 어떤 생명의 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저수지와 같은 그런 바탕이 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풍부할 때, 에너지가 풍부하게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혈액도 만들고 체액도 만들고 할 수 있지만 그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마치 이 양은 냄비에 작은 물이 있는데 이렇게 끓였을 때 금방 다 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다. 그랬을 때는 마르지 않는 그 저수지처럼 에너지를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금을 드시고 또 짠맛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몸에 불편했던 부분 문제 해결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서 그 부분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반응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실제 동물 같은 경우도 이 소금이 부족했다가 소금이 채워지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털에 윤기가 살아난다는 것과 함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소금을 필요하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근본적인 정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분 그리고 혈액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걸러서 끊임없이 몸으로 말단까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또 이 신장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짠맛과 수분이 함께 있을 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소금의 굉장히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전해질이고 혈액의 원천이고 기본적으로 몸의 체액을 만들고 혈액을 이동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근육의 수축 이 흐름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짠맛은 짜주는 힘이다 보니까 이 힘이 부족했을 때는 실제 어떤 우리가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고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축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허리의 뒷심 이게 지구력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구력이라는 것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순발력은 나올 수 있지만 신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허리의 뒷심이 없을 경우는 이제 지구력이 몹시 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 산소가 공급이 되는 깨끗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짜주면서 찌꺼기와 노폐물은 배출을 해주는 이 짠맛의 힘이 정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염증이 좀 다 사라졌다. 염증에 강해졌다. 그래서 제가 뭐 비염도 굉장히 심했었고, 피부염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위염, 소화도 굉장히 좀 안 됐었고요. 변비도 시달렸고, 뭐 하여튼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증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물과 소금의 부족인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좀 고질적으로 시달렸던 두통, 주기적으로 왔던 그 두통 문제도 지금은 많이 거의 사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뭐 50대 중반이지만 또래보다 일단은 좀 젊어 보인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소금을 또 계속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 제가 거의 한 50이 가까이 돼서 늦둥이를 또 낳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지금 육아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늦둥이를 그 자연 출산을 하고
또 모유수유까지 하면서 뭐 수술하고 나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임신 기간 보내고 출산하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방금 몇둥이 보셨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놀랐습니다. 또 채널에서 보면은 임산부들께서 네. 소금을 계속 섭취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많아요. 임신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먹었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양수가 소금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 물론 임신 전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잉태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물기, 온기, 거름기거든요. 그 자궁에. 그래서 이 자궁이 메말라 있어. 아니면 너무 식어 있어. 아니면 영양할 거리가 없어. 그랬을 때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고마운 TV에 보면은 25년간 매일 권장량 3배 이상의 소금을 먹었더니 벌어지는 놀라운 몸의 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소금을 먹게 된 계기도 좀 개인적인 계기가 있지만 그때부터 당시만 해도 소금 먹는다 그러면 거의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볼 정도로 저도 과거에는 조미김에 정말 소금까지 털어서 먹을 정도로 저염식이 좋은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사실 시달렸었거든요. 염증들, 비염부터 해가지고 온갖 염증들, 피부염, 그리고 두통, 또 생리불순, 수족냉증 등등등 여러 가지 몸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스스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자연섭생법의 원리인데요. 근데 그 섭생법을 알려주신 저희 선생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거기 안면도에 계셨었는데 저기 바닷가 가서 바닷물 퍼먹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진짜 바닷물 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실 제가 이제 소금이 좀 부족했던 몸이었던 거죠. 일단은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몸에 수분도 채워지지 않고 혈액량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 자체가 매끄럽게 흐르질 않다 보니까 되게 굳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과 소금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지만 몸이 굳어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저기 불편하고 염증도 시달리고 뻑뻑한 데도 있지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굳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좀 편안함을 좀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뭔가에 이제 꽂히면은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된다든가 자연스럽게 물처럼 흐르는 이런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제가 소금만 먹은 건 아니지만 운동도 하고 다른 곡식들도 영양하고 섭생을 전반적으로 실천하면서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당시에도 굉장히 좀 처음엔 되게 좀 먹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소금이 없었고 천일염 이런 것들 시중에 나오는 당시의 천일염이 식용으로 인정도 안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죽염, 다양한 소금들을 제가 먹어는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소금 양으로 치면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은 5g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치면은 15g 이상 먹으니까 3배, 어떨 때는 20g, 사실 더 먹은 적도 있습니다. 30g, 40g을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정도를 최소 한 15g 정도 되는 소금을 꾸준히 좀 먹어왔죠. 다 그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고 저는 또 염증이 또 많았고 소금이 워낙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은 그 정도 전후로 좀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가 왜 이런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제가 물론 짠맛쌤이라는 책을 써서 사실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리고 기존에 소금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좀 발언도 하시고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금을 먹고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 하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뭐 잠깐 먹으면 그렇겠지. 오래 먹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고혈압 되는 거야? 신장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이상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더 건강하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타이틀로 했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염증이 좀 다 사라졌다. 염증에 강해졌다. 그래서 제가 뭐 비염도 굉장히 심했었고, 뭐 피부염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위염, 소화도 굉장히 좀 안 됐었고요. 변비도 시달렸고, 뭐 하여튼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증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물과 소금의 부족인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좀 고질적으로 시달렸던 두통, 주기적으로 왔던 그 두통 문제도 지금은 많이 거의 사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뭐 50대 중반이지만 또래보다 일단은 좀 젊어 보인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소금을 또 계속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 제가 거의 한 50이 가까이 돼서 늦둥이를 또 낳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지금 육아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늦둥이를 그 자연 출산을 하고 또 모유수유까지 하면서 뭐 수술하고 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임신 기간 보내고 출산하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몸의 여러 가지 염증들이 좀 사라지거나 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염증이나 뭐 바이러스나 어떤 균이 들어왔다, 혹은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고 했을 때 회복력이 굉장히 좀 빠르죠. 감기 몸살에 걸려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상처가 나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힘, 회복력이 좋아진다. 그런 것과 함께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맑은 정신, 그리고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소금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제 또 혈액이 또 맑아지고 염증을 또 없애주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건 몸이 산화가 되면서 낡아가고 상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빨리 복구가 되기 때문에 좀 활력 있게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더 좋아진다. 그리고 시력이라든지 뭐 감각기관, 실제 감각기관은 많은 수분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기관들이 살아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엔 안경을 썼었는데 오히려 시력이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물론 소금만 먹은 건 아니지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런 감각기관들, 뭐 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런 감각기관들의 능력도 굉장히 좀 좋아진다. 그리고 탈모라든지 머리 숱의 문제, 머리가 까맣고 숱도 뭐 풍성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오래된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98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 사이 거쳐간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다들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뭐 형님들하고 사진 찍었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거의 한 10년 이상 좀 젊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속 노화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그 방금 늦둥이 보셨다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놀랐습니다. 또 채널에서 보면은 임산부들께서 소금을 계속 섭취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많아요. 임신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먹었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양수가 소금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 물론 임신 전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잉태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물기, 온기, 거름기거든요, 그 자궁에. 그래서 이 자궁이 메말라 있어, 아니면 너무 식어 있어, 아니면 영양할 거리가 없어, 그랬을 때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항상 수분이 있거든요. 빛이 없는 곳도 생명이 살아가는 곳은 있는데 물기가 없는 곳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라는 건 생명에 있어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임신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는 약간 좀 그렇다고 먹지 마라가 아니고, 이거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좀 몸이 좀 원하지 않는 이상으로 좀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적정히 드시는데, 이게 중반부터 막달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양수가 탁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가 그 안에서 커가면서 뭐 자기 대변 소변 다 하고, 그리고 아이가 부피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꽉 차거든요. 그럼 양수가 탁해지는데 끊임없이 양수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물하고 소금이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임산부들은 짜게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런 또 그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그걸 막 참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고 나면은 좀 후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출산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아토피가 있다든가 등등등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달로 갈수록 이 양수를 맑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원분들이 출산을 하면은 듣는 이야기가, 저도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간 게 아니고, 또 일반 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받아주신 분들이 놀라세요. 양수가 너무 깨끗하다. 양수가,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양수에서 되게 신선한 바다향이 나요. 그리고 수돗물 같아요. 그 수돗물 같아요는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양수가 탁한 분도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꽤 많은 거예요. 양수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그렇거나. 그래서 막달로 갈수록 실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도 이게 짜내는 힘이잖아요. 짠맛의 힘.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아이가 미끌미끌하게 이제 미끄러져서 쭉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물고 있는 거죠. 머리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출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출산 이후에 회복도 조금 더딜 수도 있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바다에서 난 해조류의 그 짠맛이 주는 중요한 역할도 의미하는 거죠. 네. 선생님, 추워지면 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항상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혹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드셨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주셔도 임산부요? 네, 임신했을 때? 임산부들께서. 사실은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감각을 좀 깨우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몸의 신호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드시고 어떨 때는 뭐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호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음식들을 봤는데 여전히 그 좀 짠맛 나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 육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떠올려 보니까 다 그게 다 짭짤한 맛. 사실 고기 같은 경우도 소금 드시면은 제일 좀 빨리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고기가 별로 안 땡겨요. 좋아했던 경우도.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별로 안 땡깁니다. 라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양한 영양이 물론 있지만 염분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몸에 그런 염분과 수분이 채워지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 그렇다면 훨씬 좀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최소 6g에서 10g 사이 정도 물에 타서 한 0.9%의 염도 정도로 맞춰서 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진하게 타서 이렇게 우리 에스프레소 먹듯이 뭐 그렇게 좀 드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는 있는데, 기준을 좀 정하라 그러면 그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네. 억지로 또 물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염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만 들어가면 내 몸의 입장에서는 염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수분을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만 자주 봅니다. 나 변비라 그래가지고 나 물 이렇게 막 몇 리터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자다가 주무시다가도 가고 수시로 화장실 가고 결국은 더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물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금이 좀 강력하게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고마운 TV에 보면은 네. 소금과 무엇을 함께 드시면 변비를 탈출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애 낳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나의 어떤 그 분비물들은 나를 사실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마지막 나의 배설물인, 분비물인 이 변도 내 에너지 상태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가장 좀 힘들고 심각한 변비가 바로 이 좀 소금 부족일 때 오는 변비긴 합니다. 그 변비 전에 일단 뭐 몇 가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변이 좀 가늘고 약간 푸르죽죽하면서 좀 신내가 확 나는 그런 변이 있습니다. 항상 변이 좀 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변 보면 예전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가 놀랐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는 상태의 어떤 에너지인 거죠. 가늘게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의 긴장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까지 쫙 가늘게 이렇게 쫙 짜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간담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병원에서 진단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면 사실은 뭐 물질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수치상의 변화가 명확하게 있을 때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 이전에도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장기의 생명력이 떨어졌을 때나 기능이 약할 때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늘고 좀 긴장, 좀 이렇게 좀 푸르죽죽한 변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긴장감이 높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은 또 어떤 건가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긴장감이 높은 분들은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맛이 좀 필요합니다. 쉬게 해주는 신맛, 짜게 해주는 짠맛, 짠해주는 짠맛 이런 것처럼. 그래서 쉬게 해주는 신맛이 필요한데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 땡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과일 같은 것도 좋아하실 수 있고 새콤달콤한 거, 아니면 과일은 저는 싫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피클이라든가 뭔가 초가 들어간 초무침 종류가 들어가야지 좀 음식도 넘어가고 소화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신맛 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럼 어떤 게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발효식초도 있고 레몬도 있고 다양한 뭐 비타민C도 있고 신맛 나는 게 있는데 가장 좀 구하기 쉬운 거, 우리 집에도 있고 마트 가서도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겠죠.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식초를 좀 듬뿍 타가지고 드시는 거죠. 그리고 드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변비는 장이 차서 배가 찰 때 옵니다. 배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은 소식이 와요. 그러면 가서 이제 시원하게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변비가 바로 이 짠맛의 힘이 부족할 때의 변비인데요. 이 짠맛의 힘인 소금은 뭐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찌꺼기를 짜내줍니다. 그래서 노폐물, 찌꺼기, 뭐 분비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구멍에서 나오는 물들은 다 짜잖아요. 짠맛이거든요. 눈물, 콧물, 땀 다 짜죠. 먹어보면은. 짠맛이 나야지 짜내면서 소독시키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눈물이 짠맛이 아니야. 눈물이 단맛이야. 그럼 이렇게 짜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단맛은 어떤가요? 단맛은 들어가면 끈적해집니다. 단단해지거든요. 뭐 설탕, 조청, 꿀 다 끈적하지 달라붙죠. 단단하게 하는 게 단맛인데 이게 눈물이 달아. 그럼 달라붙어 버리겠죠. 짜내면서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그 맛과 속성이 담겨 있는 건데 못 내보내는 거죠. 변을. 그래서 이 변비의 특징은 일단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돌과 같다. 돌덩이 같다. 흔히 이제 노인성 변비라고 하는데 이 변을 보기 위해서 뭐 피가 난다든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너무 돌과 같아가지고 또 파내시기도 하고요. 관장도 하고요.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억지로 이 변을 보셨는데 그 변기가 막혀가지고 사람을 불러야 될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변이 아닌 거죠. 그냥 막대기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을 한번 볼 때마다 너무 두렵고 며칠에 한번 갈까 말까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이걸 미끌미끌하게, 소금의 힘이 미끌미끌하게 짜내는 힘이거든요. 쭉쭉쭉쭉 안 되는 거죠. 그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변비에 물 많이 먹으면 좋대 해가지고 억지로 또 물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염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만 들어가면 내 몸의 입장에서는 염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수분을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만 자주 봅니다. 나 변비라 그래가지고 난 물 이렇게 막 몇 리터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자다가 주무시다가도 가고 수시로 화장실 가고 결국은 더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물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금이 좀 강력하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소금을 드시고 변비가 해결된 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난 먹었는데 변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몸이 필요는 하는데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원하는 건 지금 한 20g 정도의 소금이야. 그 이상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나는 한 3g 정도 먹고 소금물 하루 한 잔 먹었는데 왜 안 나오지 변?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소금 먹으면 뭐 변비 해결된다면서 나는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양이 부족하셨거나 또 소금은 드셨는데 좀 배를 따뜻하게 안 하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변비는 짠맛의 힘이 들어가서 쭉쭉쭉 짜줘야 된다, 찌꺼기를. 그러면 시원하게 쑥 빠집니다. 근데 소금을 좀 드시기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은 된장, 간장차라도 타서 드시고 다시마라도 드시고 이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같은 것들 좀 적극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변비인데 사실 소금을 못 드실 것도 없잖아요. 약도 다 드시는데. 드시면은 짠맛에 짜내는 힘을 통해 가지고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변비 중에서 토끼똥 변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 이거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토끼똥처럼, 토끼똥 염소똥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변비인데 이거는 좀 짠맛의 힘보다는 오히려 쓴맛에, 심장에 이 부스팅이 좀 필요한 변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커피 혹은 숭늉, 잘 태운 숭늉, 좀 씁쓸한 맛 나는 게 들어가서 이 변을 또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함께 또 신맛이 필요한 변비, 또 쓴맛이 필요한 변비 있기 때문에 한번 변을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인지 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 이 짠맛의 힘이 부족한 변비가 굉장히 많다. 돌 같은 변비, 잘 빠져나오지 않는 변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변비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장루수증후군을 비롯해갖고 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설사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또 소금에 필요한 건지 또 소금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드시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만성적인 설사를 하시다가 소금 드시고 설사가 멈췄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설사가 왜 나오냐, 뭐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소견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왜 내 몸이 이걸 흡수를 못 시키고 다 내보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말단까지, 마지막에 있는 그 말단까지 충분히 혈액 공급이 안 가고 거기에 많이 식어 있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왜 과민성이 되냐? 과민성이라고 했을 때 주로 내가 신경을 쓴다든지 긴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교감신경이 황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걱정거리 있어, 신경 쓸 일 있어, 기분 나쁜 일 있어, 뭐 아니면 스트레스 있어. 그럼 순간적으로 머리 쪽으로 피가 확 쏠립니다. 여기에 과도하게 확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민, 그 생각 막 이렇게. 그럼 아래쪽에 있는 말단까지, 그 대장, 직장의 그 말단까지는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긴장감이 높고 좀 예민하시고 몸이 찬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또 풀어주고 거기까지 혈액을 충분히 보내줄 수 있고 또 염증을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또 이 소금의 힘이다 보니까 소금을 드시고 오히려 과민성 대장 증상 부분하고 설사가 해결됐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염분이 너무 부족하다가 염분이 채워지면서 내 몸이 비로소 수분을 제대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변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워낙 몸에 이제 염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분을 다 소변, 내변으로 다 빼낼 수밖에 없었는데 염분이 채워지면서 좀 형태가 있는 변을 본다. 변이 예뻐졌다.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원리로 보면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정리를 하자면 변비든 설사든 다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그렇진 않는데 그 설사가 또 소금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원인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설사 비슷하게 변을 지리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변의 형태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염증이 다스려지고 몸에서의 수분 조절과 전해질 균형이 맞아지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소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마트에서 사서 드셔도 되고, 실제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을 드셨는데 그것만 드셨는데도 좋아지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나 내가 몸에 어떤 그런 흡수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기능을 내 몸이 좀 잘 못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의 종류를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천일염 정도만 드셔도, 타서 드셔도 좋다 했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그거 먹으니까 다 설사하고 토하고 너무 붓고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죽염, 암염, 자염, 용융소금, 미네랄 소금, 천일염, 꽃소금 많은데요. 종류별로 또 특징 좀 총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금 종류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또 종류가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물론 자연적으로 암염이나 천일염, 가장 보편적인 또 정제염 쓰는 형태지만, 이 소금을 가지고 뭐 녹이고 끓이고 용융을 하고 태우고, 그래서 죽염을 만들고 용융소금을 만들어서 또 쓰고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 민족이 어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좀 본질적인 걸 좀 파악하는 힘이 또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소금이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좀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천일염이죠. 예, 천일염인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말려서 그걸 가지고, 요즘은 또 이 토판에서 많이 또 하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말려서 그걸 가지고 좀 간수를 빼고 또 세척을 해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일단은 그 자연 상태의 어떤 소금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일염의 가치를 또 높이 또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과거와 또 달리 요즘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또 이슈들이 생겨서 천일염을 드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 그런 깨끗한 천일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염 같은 경우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흔한 형태이죠. 그래서 암염은 말 그대로 광산에서 캐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돌로 된 돌소금인데 히말라야 핑크 솔트부터 해서 여러 나라의 그 소금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핑크 솔트 들어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이거는 품질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좀 품질이 좋은 걸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소금이라든지 소금을 깨끗하게 다시 세척을 한 이런 소금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제염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제염이 무슨 화학소금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제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어디를 봐도 그렇게 뭐 화학적인 어떤 걸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되게 자연적인 이온 투과막으로 소금물에서 염화나트륨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예, 한주소금이라고. 정제염은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정제염의 장점은 일단 염도가 균일하다. 염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을 제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이런 것들은 미네랄의 구성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맛을 내기가 힘든 거죠. 그 식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식염으로 그래서 계속 그 인정이 됐던 게 사실은 정제염이고요. 정제염이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염도가 일정한 소금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소금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 많은 식품 공장에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담그는 소금이라고 그래서 또 정제염을 가지고 장 담그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으면 맛이 깔끔하죠. 그리고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맛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미네랄 구성들의 어떤 변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죽염은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 넣고 황토 마감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거기에 투과되게 또 만든 어떻게 보면 소금 플러스 알파라고도 할 수 있고 소금이 갖고 있는 장점도 살리지만 다른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라든지 성분들이 또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또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죽염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의 좀 본질적인 부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 자연 상태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소금이 갖고 있는 핵심 미네랄은 염화 나트륨인 거죠. 소금과 염소화 나트륨인데 그것을 고도로 깨끗하게 좀 뽑아낸 것이 좀 용융소금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주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이 순수한 소금이 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칼이 다양한 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칼이. 그런데 칼날이 무딘 칼도 잘리긴 잘립니다. 뭘 잘라보면은. 근데 칼날이 잘 갈려져 있고 예리한 칼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잘 재련된 연금술로 잘 단련된 예리한 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소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마트에서 사서 드셔도 되고 실제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을 드셨는데 그것만 드셨는데도 좋아지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나 내가 몸에 어떤 그런 흡수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기능을 내 몸이 좀 잘 못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의 종류를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천일염 정도만 드셔도 타서 드셔도 좋다 했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그거 먹으니까 다 설사하고 토하고 너무 붓고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죽염이나 용융소금이나 다른 형태의 또 소금을 드시고 이거는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거 먹고 나서 저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금은 뭐 기본적으로 짠맛의 힘을 다 갖고는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디테일한 속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좀 맞는 소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식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요리에는 다양한 소금들을 쓰면서 그 소금이 주는 그 또 디테일한 맛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되 내가 내 몸을 좀 정화시키고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쓰실 때는 좀 더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드시고 그 변화 뭐 다양한 변화 있지만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바로 그 야뇨증입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간다, 뭐 통잠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드시는 시간대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소금물보다는 따뜻한 그냥 음양탕이나 뭐 맹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드신다고 해도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이제 무리가 덜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 중에 이게 25개, 그러니까 75g이죠. 경악할 양인 거죠. 그거 먹고 사람이 괜찮아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드시고 염증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드시려면은 그걸 다 물에 타서 드시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다양한 소금들을 먹은 시절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좀 생각만큼 소금을 좀 많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좋은 천일염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금이 아닌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천일염의 구성 성분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장이 작동을 잘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외에 소금 아닌 것까지 같이 빼내는 게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신장의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소금을 생각만큼 좀 많이 못 먹었고 뭐 죽염도 좀 다양하게 이제 먹고 가끔 먹기는 하는데 제가 주로 먹는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취급하고 있는 소금인데요. 고마소금. 3g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g 뜯어서 하루에 3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 필요할 때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좀 타서 좀 보리차에 좀 타서 좀 자주 먹는 편인데 그냥 맹물보다 잘 넘어가서 그래서 타서 보통은 한 500ml 정도 되면 거기에 어떨 때는 한 포, 어떨 때는 2포, 그러니까 6g이 될 때도 있죠. 어떨 땐 3g 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이제 소금차로 주로 먹고 뭐 조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몸을 좀 데우는 예열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좀 요때가 조금 중요한데요. 염증이 있거나 좀 몸이 뭐 여러 가지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물에 타서 드시기는 물배가 너무 많이 찹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 지금 내 몸이 한 30g 정도를 원해. 그러면 이거를 염도 0.9% 그 양 맞추려면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배가 차서 다른 걸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설사가 일어난다든지 되게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걸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에 한 2개 이상 좀 털어놓고 염증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상태로 소금의 상태지만 좀 잘 들어갑니다.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러면 어떨 때는 뭐 한 3, 4개 이상 먹힐 때도 있고요. 특히 염증이 많은 아토피라든가 실제 이 불을 막 꺼줘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 중에 이게 25개 그러니까 75g이죠. 경악할 양인 거죠. 그거 먹고 사람이 괜찮아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드시고 염증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드시려면은 그걸 다 물에 타서 드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털어넣고 드시고 물로 이렇게 약 드시듯이 좀 삼키는 방법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소금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책에다가 소금차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드실까? 차라고 말씀드리면은 드시지 않을까? 간간한 국물처럼? 그래서 소금차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드시면은 괜찮은데 좀 더 많은 어떤 소금이 필요로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물이랑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본인이 좀 좋아하는 뭐 차류가 있다면 뭐 보이차라든지 감잎차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뭐 소금 가글이나 이런 건 하는데 아침에 소금차를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먹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먹을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떨 때냐 하면은 조금 컨디션이 그렇거나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아침에 소금차를 마실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오후와 저녁에 좀 집중적으로 먹는 편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전에 좀 드시고 밖으로 좀 짜내주는 거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분들은 아침에 이제 소금차 드시는 것도 괜찮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좀 늘 있으신 분들,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또 오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이제 꽤 20년 넘게 25년 넘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소금을 드셨을 때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후로 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지죠? 이게 왜 답답하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드시는 시간대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소금물보다는 따뜻한 그냥 음양탕이나 뭐 맹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드신다고 해도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이제 무리가 덜 가는 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로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면서 거기에 그냥 추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섭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뭐 꼭 아침에 소금차가 좋다, 뭐가 저녁에 좋다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생활 패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괜찮습니다. 좀 활동하시고 몸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늦고 이런데 일어나자마자 좀 드셨을 때는 조금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 제처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이 보약인데 야뇨증이 있으신 분들이 소금 같은 거 드시고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많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금 드시고 그 변화, 뭐 다양한 변화 있지만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바로 그 야뇨증입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간다, 뭐 통잠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몸에 워낙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가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메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찌꺼기들은 계속 좀 쌓이고 근데 그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힘은 좀 딸리고 신진대사가 워낙 떨어지고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몸이 염분은 부족한데 거기에 또 수분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 물이 안 먹혀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물이 안 먹히는데 자꾸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물 많이 먹으래 해서 막 억지로 1.5리터, 2리터 드시고 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고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 드시는 게 많다 보니까 약 때문에 억지로 또 물을 드세요. 근데 이 약 드시는 것 중에 들여다보면은 이뇨를 시키는 약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을 빼가지고 뭐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약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뇨를 시키는 약이나 이런 거는 드시면서 그만큼 염분은 보충이 안 되니까 수분은 또 몸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수분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근데 소금차, 소금물 혹은 소금이 들어갔을 때 몸에 이제 염분이 들어가고 염도가 맞아지면서 내 몸의 입장에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이 주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신장과 방광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이 방광에 탄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줌보가 이렇게 차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그라들어 있어. 얘가 수분도 부족하고 긴장감도 높고 식어 있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나가. 그래서 이제 계속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뇨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 시간에 뭐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도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너무 임박해서는 말고 주무시기 전에 한 2시간 이전에 2-3시간 전에 좀 따뜻하게 소금차 드시고 주무시면 주무시는 동안 화장실 안 가고 편하게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경우 있고 나는 소금 먹었는데도 화장실 가. 근데 전에는 3번, 4번 갔는데 그래도 한 2번 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도를 조금 달리 하시거나 양을 조금 더 늘려보신다든지 몸이 원하는 만큼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제대로 맞아야지 그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그 염도가 맞지 않으면 일단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혈액이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체액이나 혈액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도 식어가는 과정이고 메말라가는 과정이고 체액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 70%가 수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혈액의 원료인 수분과 또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 소금은 체온 유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긴장감과 수축돼 있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맛인 쉬게 해주는 신맛, 신맛 나는 거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좀 붓기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수하고 함께 드신다든지
소금 드시고 이렇게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붓기 때문에 먹었더니 뭐 눈이 막 아침에 부었어요. 막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붓기가 빠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게 특히 과하게 이렇게 침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 있다가 소금 드시고 불필요한 노폐물 찌꺼기가 빠지면서 턱 라인이 오히려 산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워낙 몸에 좀 수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많이 식어 있는 분들, 심부 온도가 조금 낮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많이 수축이 돼 있거든요. 뭐 근육도 그렇고 그러면은 소금이 들어가면 일단 안 드시던 소금과 물이 들어가면 수분량이 일단은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 물류의 양은 늘었는데 도로가 개선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로를 같이 넓혀주면서 물류량도 늘려야 그 말단까지 다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 도로가 개선이 안 되는 분은 혈관이 좀 많이 이제 수축이 돼 있다든지 몸이 식어 있어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지원군이 와서 너무 몸 입장에서는 반갑기는 한데 이거를 내보내기 고루고루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부종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혈관의 긴장감과 수축돼 있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맛인 쉬게 해주는 신맛, 신맛 나는 거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좀 붓기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수하고 함께 드신다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함께 드시거나 혹은 또 칼륨이 또 이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 또 칼륨이 또 대표적으로 많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몸의 체온을 올려주면서 드시면 또 그런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찜질도 해주시고 걷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전체 좀 몸을 데워주시면서 드시면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오히려 노폐물이나 찌꺼기는 빠지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은 좀 공급되는 그렇게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부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소금만 먹으면 너무 부어요. 그러면 드시는 양을 일단 좀 조절을 하시거나 소금보다 더 먼저 몸을 좀 데우고 긴장을 풀어주는 영양을 먼저 하시고 소금을 천천히 좀 드시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그 서양인들, 백인들이나 이 서양인들과 우리 동양인들, 황인종들은 좀 몸이 다르죠. 예, 일단은 인종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요. 그 서양의 어떤 문화는 입식 문화이고 그래서 거기는 전체 공기를 데워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바닥을 데워서 이 대류 현상으로 올라가 전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고 이 뜨끈한 바닥에 등을 지져야지 잠이 오고 그리고 이 방광경으로 냉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기인 신장관광 쪽이 약한 체질입니다. 이제 흑인들이나 또 백인들은 또 폐대장이 강하고요. 흑인들은 또 이 신장관광이 강한 체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활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과 우리는 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장관광 쪽이 좀 약하고 이 부분이 좀 보완을 늘 해줘야 돼서 짠맛의 힘이 그 어떤 민족보다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다양한 장문화를 발달시켜서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만들어서 먹고 김치 짠지 이 추운 겨울에 혹독한데 그걸 먹으면서 이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들어가야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물을 얼어도 뭐 바닷물을 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바다에 있는 소금기 때문이거든요. 이 염분이 어는 점을 낮춰주는데 우리 몸이 그 염도가 맞지 않으면 일단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혈액이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체액이나 혈액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이 풍부하고 얘가 공급이 돼야지 결국은 거기에 에너지가 실려서 힘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다 할 텐데 절대적인 체액량이나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금과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끈적해지는 거죠.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지금 이동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삼투압이나 전해질의 역할을 또 이 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내고 이동시켜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 순환시켜주는 거에 또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고루고루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염분이 부족했을 때. 혈액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 뭐 저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로 여기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그 열이 그냥 이렇게 상기돼서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떠버리고 저 아래쪽인 저 신장과 저 발끝까지 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기되는 거를 끌어내려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수승화강 많이 들어보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이 신장의 힘이고 신장이 갖고 있는 짠맛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부족하면 그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열심히 펌핑은 하는데 열이 고루 퍼지지 못하고 상체라든지 위쪽으로만 살짝 퍼지고 저 아래쪽까지 전달이 안 되면서 발이 시리다든지 발이 차다든지 종아리가 땡긴다든가 전립선이나 자궁, 생식기 저 아래쪽에 있는 그쪽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 대장, 직장, 그 말단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체온이 면역을 높인다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생명이 살아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성이잖아요. 늘 그 상태를, 그 조건을 유지를 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에 적응하려면 그 기본값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항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체온인데 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0%를 뭐 열 만드는 데 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체온 유지하는데 내 몸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체온이 유지가 돼야지 나머지 많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정상화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체온이 떨어지려고 해 그럼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체온 올리는 거에 에너지를 다 쓰고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져.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활력이 없어. 그렇게 되거든요. 해외에서 이 소금 부족을 얘기할 때 소금 부족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크니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활력을 만드는 것이 기본 체온이 유지가 됐을 때 나머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핵심은 이 체온 유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고루 가지 않는다는 거죠. 피가 고루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발끝까지 고루 가줘야지 거기가 따뜻해져서 뭐 피부가 재생이 되고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거기까지 안 가. 그러면 나중에 뭐 무좀부터 시작해서 발톱이 이상해지거나 더 심해지면 괴사가 일어나거나 거기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따뜻한 혈액이 가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계속 깨끗하게 노폐물 청소해주면서 다시 새롭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몸이 식어 있다는 거, 체온이 낮다는 건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덩어리가 자꾸 지면서 그 덩어리의 가장 좀 결정적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암세포, 암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특히 이 한국인들에게는, 동양인들에게는 이 체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온돌의 어떤 문화가 우리만 향유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서 새로 짓는 집들의 이 온돌 난방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인 거죠. 어차피 열은 위로 뜨기 때문에 바닥을 데워놨더니 전체가 데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현대인 같은 경우는 몸을 쓰지 않는 문화에 거기에다 뭐 냉장고 기본, 뭐 에어컨 기본,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몸을 써서 열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에너지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냉증과 관련된 문제, 체온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도 식어가는 과정이고 메말라가는 과정이고 체액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 70%가 수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혈액의 원료인
수분과 또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 소금은 체온 유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혈압 떨어뜨려야지. 고혈압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혈압보다 이후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한국의철학학회의 논문을 보면 고혈압을 과연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혈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표준 혈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또 좌우의 혈압이 다르다. 어디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서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라면 그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현대의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혈압이 뭘까? 그리고 고혈압이었는데 오히려 이 소금을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탁했던 혈액이 좀 깨끗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체액이나 혈액이 부족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가 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애써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혈압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지신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소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케이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채널에서도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혹은 뭐 소금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듣죠. 아마 뭐 소금 얘기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고혈압 아니야? 고혈압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실 텐데 이게 뭐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짠맛쌤 책에도 제가 상당 분량을 이 고혈압 관련된 걸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소금에 대한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뭐 먹고 또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하지만 소금 얘기를 새롭게 했을 때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응이 먼저 나오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연구 논문이라든지 해외 사례들이라든지.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의외로 뭔가 이 소금과 고혈압의 어떤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힌다든가 그 다음에 이 소금의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됐다든지 이런 게 생각처럼 없다는 거, 그런 연구 결과가. 그리고 고혈압인 경우, 그러니까 고혈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그 병명, 증상의 이름에 이렇게 먼저 꽂혀가지고 그 나머지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고혈압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혈압 떨어뜨려야지. 고혈압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혈압보다 이후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한국의철학학회의 논문을 보면 고혈압을 과연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혈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표준 혈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또 좌우의 혈압이 다르다. 어디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서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라면 그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현대의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혈압이 뭘까? 왜 혈압이 높은 거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혈압을 높여서라도 어딘가 혈액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혈압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편안하게 그냥 심장이 박동을 해가지고 저 손끝 발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 뭘까? 펌핑을 하기는 하는데 이 혈액이 맑지 않은 상태, 뭔가 좀 탁하고 끈적한 상태, 우리가 마치 뻘을 밀어내듯이 그런 상태라면 일단 압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이렇게 군데군데 막혀 있고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류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 이런 분들도 혈압이 높을 것이고, 심장 자체의 화력이 좀 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화력이 좋아서 확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해결을 해서 굳이 내 몸이 혈압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치료이고 치유일 텐데, 그냥 혈압약만 써서 그냥 혈압을 뚝 떨어뜨려 놓는다? 그럼 수치는 조절이 되니까 뭐 심리적으로 안심은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과 나 같은 경우에 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좀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이었는데 오히려 이 소금을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탁했던 혈액이 좀 깨끗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체액이나 혈액이 부족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가 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애써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혈압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지신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소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케이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서 혈관이 많이 좀 수축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소금 드시면 붓거나 혈압이 막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주인을 살리려고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혈압을 높여서라도 어딘가 혈액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 막혀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딘가가 거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 고혈압약을 드시다가 계속 드셨는데 혈압을 정말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몸이 입장에서 혈압을 못 올리고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약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혈압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하루에 계속 혈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드셨는데도 오히려 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지? 혈압약 그렇게 드셨는데, 그런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단 혈액이 탁하고 체액이 부족했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혈압이 오히려 조절되니까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심장의 힘이 화력이 조금 딸렸던 분들, 그리고 몸이 차서 혈관이 많이 수축되어 있던 분들은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면서 이 혈액과 체액을 채우는 그 염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아질 거고요. 그리고 소금에 대한 염 민감성, 염 저항성, 세상에 두 부류가 있잖아요.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제가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그램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조절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3g, 2g 드셨는데 막 난리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고 원인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 접생을 해주시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추가 질문 네. 하겠습니다. 네. 소금을 드시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염증을 잡는 거잖아요. 혈액도 이렇게 좀 정화될 수 있는지 거기다 추가 좀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혈액이 정화가 되죠. 네, 혈액이 정화가 되고, 또 기본 소금은 항균, 항염 작용이 있는 것은 또 기본이고요. 그리고 혈액의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않을 때, 또 혈액의 상태가 끈적해 있거나 끈끈해져 있을 때, 또 하나는 찌꺼기가 있는데 밖으로 못 밀어낼 때, 못 짜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안에서 고이거나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금이 들어갔을 때 물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풍부한 혈액이 고루고루 돌아다니면서 전해질 작용을 하고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서 순환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이제 맑게 해주는데, 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게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장과 관련돼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부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장이 다 혈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구체, 실사, 공구. 그래서 이 실과 같은 이 동그란 이 사구체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필터죠. 그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는데, 자, 그럼 뭘로 이걸 청소해 줄 거냐? 만약에 내 몸에 수분이 없다면 청소가 될까요?
우리가 청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가 물 청소잖아요. 미세먼지 있을 때 비 한번 쫙 내려줘서 이게 청소해주는 가장 깨끗하게 사실 청소가 되는 거고, 콩팥이 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수분을 보유하고 수분을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일을 하려면 사실은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미세하게 그 모세혈관들까지 다 떼낀 것들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불필요한 것들 짜내고 깨끗한 거 돌려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그 의학단체에서는 소금 많이 먹지 말라 그래놓고 병원에 가면 그냥 링거부터 꽂고 그렇죠. 먹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냥 찔러줄게. 먹지는 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소금이 들어가야지 혈액이 이동이 되거든요. 물은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얘를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전해질의 역할도 필요하고 삼투압의 역할도 필요하고 옮겨주고 짜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또 나갈 건 나가게 해주고 그러려면 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실제로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에 들어가는 신장을 영양하는 맛, 짠맛이다라고 황제내경 동의보감 동양의 의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각 장기들마다 그 장기가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맛이 있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맛, 쉬게 해주는 쉬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맛이 필요하고요. 심장은 쓰게 해주죠. 쓴맛이 필요합니다. 쓸한 맛, 태운 맛. 그리고 위장은 다부지게 실천하게 일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단맛이 필요하고요. 폐는 매운맛이 필요하고요. 통제를 하고 마감하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호흡을 또 조절하고 수분을 짜주고 이 짠맛인 신장은 찌꺼기를 짜내기 위해서 또 짠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짠맛과 물이 필요한데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통 현대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과도하게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부족할 때 내 몸이 원하는 것만큼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나빠집니다. 선생님, 소금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중에 소금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장이 나빠질까봐 소금이 들어가면 신장이 안 좋아질까봐 이제 걱정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물론 신장 쪽에 뭐 진단도 받으시고 현재 투석까지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치료도 받으시고 하셔야겠지만 신장이 무얼 하나 우리 몸에서 피를 깨끗하게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한 피를 몸으로 돌려주고 찌꺼기는 짜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구체 안에 실핏줄과 같은 그 엉켜서 공처럼 무수한 필터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장 질환이 혈관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실핏줄들이 일을 해서 깨끗하게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수분 공급이 안 된다면 막히겠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수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건 또 염분인데 그래서 염분과 수분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적정한 수분과 염분이 있어야지 신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아래쪽, 뒤쪽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심장은 앞쪽에 이제 위쪽에 자리하고 있죠. 얘는 표현하고 확산을 시키는 화열을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심장은 화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콩팥은 아래쪽 뒤쪽에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수기. 그래서 이 수기는 뭘 하냐?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물을 이렇게 정한수도 떠놓으시고 단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윗물 깨끗한 물을 떠서 쓰시잖아요. 아래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든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가라앉는 거죠. 윗물을 깨끗하게 쓰시는데 이 콩팥이 신장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온갖 찌꺼기들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야 되는데 소금이 없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소금이 들어가야지 혈액이 이동이 되거든요.
물은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얘를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전해질의 역할도 필요하고 삼투압의 역할도 필요하고 옮겨주고 짜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또 나갈 건 나가게 해주고 그러려면 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실제로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에 들어가는 신장을 영양하는 맛, 짠맛이다라고 황제내경 동의보감 동양의 의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각 장기들마다 그 장기가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맛이 있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맛, 쉬게 해주는 쉬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맛이 필요하고요. 심장은 쓰게 해주죠. 쓴맛이 필요합니다. 쓸한 맛, 태운 맛. 그리고 위장은 다부지게 실천하게 일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단맛이 필요하고요. 폐는 매운맛이 필요하고요. 통제를 하고 마감하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호흡을 또 조절하고 수분을 짜주고 이 짠맛인 신장은 찌꺼기를 짜내기 위해서 또 짠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짠맛과 물이 필요한데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통 현대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과도하게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부족할 때 내 몸이 원하는 것만큼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몸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나 노폐물들이 그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바깥으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염증이나 이런 것들 더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절대 뭐 소금 먹지 마라 하는 분들은 예외고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 방법을 따르시고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조금 나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내지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병력이 있어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약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신장이 좀 실제로 좀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소금을 선택하실 때 좀 잘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신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소금. 어떤 소금이냐? 일을 잘 할 수 있는 소금들인 거죠. 그래서 소금 이외에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있지 않는 소금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할 수 있는 이 일의 부담을 좀 덜어주거든요. 그리고 물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물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생수도 그렇고 다 먹어보면 근데 그것도 빼내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될 수 있으면 미네랄이 많은 물, 뭐가 많은 물 이런 물보단 좀 순수한 물을 드셨을 때 훨씬 편안합니다. 실제 해보시면. 생각보다 드셨을 때, 뭐 증류수라든지 이렇게 좀 다 좀 빼내는 물, 정수기 중에서도 다 빼낸 정수기 있잖아요. 이거저거 다 빼내는 거. 그런 정수기의 물들을 드셨을 때 잘 넘어가고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조금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정제염을 환자들한테도 쓰잖아요. 예. 그리고 증류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물로 소독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쓰는 그 생리식염액은 정제수와 정제염이거든요. 그 또 의료용으로 또 따로 굉장히 고도로 정제된 소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체액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위장은 아무리 가도 검사해도 별로 뭐가 안 나와요. 그냥 위 내시경도 하시고 그냥 뭐 위염 정도 나오고 본인은 이제 위에 뭐가 있다고 계속 생각하시거든요. 소화가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쓸개즙 이 부분이 소화액이 그쪽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 쪼그라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계속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시고 자세도 이렇게 돼 있으시고 몸도 식어 있으시고 이런 경우는 이게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잘 체하시고 이런 경우는 위장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근데 오히려 소금을 좀 잘 챙겨 드셨을 때 그리고 음식에
간을 잘해서 드셨을 때 소화액도 잘 나오고 들어갔을 때 발효가 잘 되면서 속도 훨씬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위가 안 좋은 분들이 진짜 위장이 안 좋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왜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냐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불편해서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소화 안 되고 속이 불편하던 분들 중에는 소금 드시고 소화 잘 돼서 좋다, 이제 안 딴다, 이제 소화제 안 먹어도 된다, 뭐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또 소화가 나는 위가 안 좋아요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위장은 아무리 가도 검사해도 별로 뭐가 안 나와요. 그냥 위 내시경도 하시고 그냥 뭐 위염 정도 나오고 본인은 이제 위에 뭐가 있다고 계속 생각하시거든요. 소화가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쓸개즙, 이 부분이 소화액이 그쪽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입맛이 별로 없고 좀 입이 까끌까끌하고 밥맛이 없고 그리고 뭐 식사를 하시면은 좀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있어도 배도 안 고프고 막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나는 위장이 안 좋아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위장 정보에 꽂혀 있으세요. 위에 좋다고. 본인은 위장이 나쁜 게 아닌데 사실은 그냥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잘 안 나와요. 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또 이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금과 함께 이 간을 풀어주는 맛,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신맛이 또 이 간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긴장을 풀어주고 또 실제 소화액의 원료가 되고, 그래서 신맛과 좀 고소한 맛이 바로 이 소화를 도와주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지나친 긴장감으로 몸이 뻣뻣해져 있는데 이 위장도 다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냥 위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 위가 안 움직인다고 한다, 그런 진단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의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는 오히려 좀 실하고 오히려 그 소화액을 만들어주는 간담 쪽이 좀 약하실 수 있다. 그래서 소화에 동원되는 거는 이제 위장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입에서 치아의 문제 잘 씹으셔야 되고, 여기서 침이 나와야 되고, 침이 나오려면 또 이제 소금이 필요하고, 여기서 그래서 잘 넘겨야 되는데 여기가 다 쪼그라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계속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시고 자세도 이렇게 돼 있으시고 몸도 식어 있으시고 이런 경우는 이게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잘 체하시고 이런 경우는 위장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근데 오히려 소금을 좀 잘 챙겨 드셨을 때, 그리고 음식에 간을 잘해서 드셨을 때 소화액도 잘 나오고 들어갔을 때 발효가 잘 되면서 속도 훨씬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소금이 소화에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잘 안 나와서 입맛도 없고 침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맛 나는 새콤달콤한 거랑 좀 같이 드시면 침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소금을 드실 때 소금만 드시지 말고, 소금물만 드시지 말고 레몬수라든지 좀 신맛 나는 것과 함께 좀 드시면 입이 마르거나 이럴 때 침도 잘 만들어지고요.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반찬 중에서도 이 시고 짠맛이 함께 있는 피클류나 초무침류 이런 것들을 늘 좀 갖다 놓고, 동치미도 좀 짭짤하면서 시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발효도 잘 되고 소화액도 잘 나오고 속이 편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드시는 거죠. 그런 형태로 드시다가 또 소금도 더 필요하다 싶으면 좀 드시고, 그래서 시고 짠맛을 함께 드시는 방법. 그리고 진짜 좀 위장의 기능이 약해서 계속 좀 토할 것 같고 이게 좀 소금 먹으면 좀 물렁물렁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 수분이 과도해지면 위장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금을 드시고 조금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을 추가로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숭늉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서 함께 드시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와 위장을 살리시려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밥을 줄지, 얼마만큼 줄지, 그래서 그게
약속이 되고 이 몸의 주인이 그걸 지켜줄 때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밥 줄지 몰라.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식사량도 중구난방이야. 그렇게 됐을 때 위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본연의 어떤 할 일을 하기 힘들어요. 위장은 톡이라 그래서 이 토대인 땅과 같은 바탕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 땅이 꺼졌다가 했다가 지진이 났다가 이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장을 좀 살리시려면 드시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드시는 양도 좀 일정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장은 맛에 되게 민감합니다. 모든 장기가 민감하지만 그래서 먼저 입에서 맛을 보세요. 이게 어떤 맛인지 보시고 음미하시고 천천히 드시면서 그래서 드시고 그 다음 반찬 드시고 그 다음 드시고 근데 보통은 그냥 해서 그냥 막 꿀떡꿀떡 하시잖아요. 급하게 드시거나 맛을 안 보고 드세요. 그 맛을 감각을 못하면 위장이 또 살아내기 힘들어요. 이 감각은 생존에 필수고요. 감각을 하셔야 뇌가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다고 이 입맛 말고 그냥 막 건강에 좋은 거 너무 생각만으로 이렇게 이거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지.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좋아하시는 거 드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맛있어 하는 거. 땡기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이 반찬 그리고 그것도 간 맞춰서 내 입맛에 맞는 간을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작은 양을 드셔도 이게 다 에너지로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감각을 했기 때문에 뇌로 바로 신호를 보내서 지금 소화액 만들어 인슐린 분비해 서로 이제 빛의 속도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인 몸의 어떤 연결망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도 편안하고 드신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 추가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맛하고 짠맛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천연 발효식초랑 소금 같이 섞어서 한 500ml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괜찮죠. 드시면 어떠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소금만 아니고 따로 먹었었는데 같이 먹었을 때는 좀 찝찝하다가 그죠. 자주 먹으니까 이게 짭짤하다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농도만 잘 맞추시면 뭐냐 하면은 이제 물김치 국물처럼 돼요. 예, 시큼하게. 그래서 약간 레몬도 그렇고 레몬의 향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신맛 나는 게 소금하고 잘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우리 동치미 국물 먹는 것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초도 이제 그런 거 드시면 농도만 잘 맞추시면 도움 많이 되죠. 네. 채식은 하시는데 염분은 안 드신다든가, 물은 많이 드시는데 소금은 안 드시다든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 몸의 균형을 깨는 어떤 식습관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이 짠맛의 힘의 에너지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짠맛이라는 것은 짜내주는데 뭘 짜냐? 일단 찌꺼기 노폐물을 짭니다. 근데 그건 물질의 찌꺼기 노폐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찌꺼기 노폐물도 짜내거든요. 선생님 그 고마운 TV에 보면 소금이 부족하면 생기는 끔찍한 상황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금은 생존의 필수 물질이죠. 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을 텐데요. 근데 그동안은 꽤 긴 시간을 소금이 많은 누명을 쓰고 오해에 시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염식이 좋다고 한동안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은 하시는데 염분은 안 드신다든가, 물은 많이 드시는데 소금은 안 드시다든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 몸의 균형을 깨는 어떤 식습관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소금이 부족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소금이 갖고 있는 이 짠맛의 힘의 에너지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짠맛이라는 것은 짜내주는데 뭘 짜냐? 일단 찌꺼기 노폐물을 짭니다. 근데 그건 물질의 찌꺼기 노폐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찌꺼기 노폐물도 짜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변화가 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몸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밖으로 노폐물이 짜내지지 않다 보니까 혈액이 탁해지죠. 그리고 염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흐름이 둔화됩니다. 밖으로 쫙쫙 짜내줘야지 새로운 물이 또 흘러가고 이 흐름이 흐를 수 있는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그 흐르지 못하면 고이면은 썩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염증 반응들 그리고 뭔가 굳어가는 반응들이 옵니다.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거기 뭐 이렇게 사마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종이 생긴다든지 용종이 생긴다든지 그런 덩어리들부터 해서 몸이 석회화가 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석회화 말 그대로 돌이 되는 거죠. 이 짠맛의 힘을 누르는 맛이 이제 단맛인데요. 단맛이 지나치다. 짠맛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오행에서는 토국수라 그래서 단단하게 돌처럼 됩니다. 그래서 굳어가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뻑뻑해. 막 뻑뻑한 데 많고 눈알도 뻑뻑하고요. 뒷골도 막 땡기고 힘줄도 뻑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윤활유들이 충분히 안 나오니까 생기는 온갖 뻑뻑함과 그 다음 굳어가면서 오는 그 결림들 여기저기 결리고 이런 증상들도 올 수 있고 염증에 시달리는 거고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안에 정체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얼굴색이 탁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안 가면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발 탈모가 일어나거나 소변 대변에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힘들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또 잘 안 됩니다. 이 소금이 부족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소금은 소화액의 원료거든요. 실제로 위액의 원료기도 하고 췌장액의 원료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중탄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들어가서 이온화되면서 소화액을 또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시거나 뭐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더부룩하다, 가스 찬다, 배가 빵빵하다 그런 반응들 그리고 나가야 할 것이 못 나가니까 변비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염증을 해 또 그냥 과도한 설사를 하신다든지 또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뭐 그런 반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하면 이 생각이 굳으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연물에서 가장 정보가 잘 새겨지는 것이 이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물 수제비 파장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유연하게 이렇게 수분과 염분으로 적당한 농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잘 새겨집니다, 정보가. 근데 이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도 굳지만 정신이 굳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뀌고 반대를 많이 합니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입에 달려있는 거죠. 뭐 얘기하자면,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매사에 이제 다 부정적이고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생각만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도 없고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감동, 무감각 다 튕겨나가는. 뭐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굳어가는,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정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짠맛의 힘으로 찌꺼기 짜주고 노폐물, 정신의 노폐물, 과거의 후회, 회한, 뭐 지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짜줘야지 난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짜줘야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그대로 고여 있다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로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끔찍한 상황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동물들은 완전히 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놓으면은 이 동물들이 필요할 때는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어떨 땐 좀 더 줘보면 더 먹고 먹기 싫으면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그래서 반응이 빠르면 하루나 이틀 만에 웬만한 염증이 다 잡혀요. 특히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덮인 아이들이 귀병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들은 그 평균 그 수명보다 훨씬 좀 오래 장수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이 없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식구들하고 잘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요새는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네. 반려동물이고 반려식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인데요. 네. 반려동물에게 소금을 먹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동물들이 말이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꽤 오랫동안 뭐 소금 드시고 본인이 좋아지시니까 동물들이 아플 때 사실 요즘 병원 동물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게 힘듭니다. 그죠? 동물들도 병원 많이 다니고 약도 많이 먹고 수술도 하고 이게 또 비용이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면은 사실 동물병원에서도 대체로 쓰는 게 항생제를 워낙 많이 쓰고 소염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좋아졌으니까 얘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회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나 개를 키우거나 이런 분들 이제 알려드리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드시는 소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뭐 농도를 좀 달리해서 물을 이렇게 몇 가지 소금물을 타놓는 분도 있고 그 사료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게 사람은 이 병이 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또 만성적으로 병이 나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만 동물들은 완전히 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놓으면은 이 동물들이 필요할 때는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어떨 땐 좀 더 줘보면 더 먹고 먹기 싫으면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그래서 반응이 빠르면 하루나 이틀 만에 웬만한 염증이 다 잡혀요. 특히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덮인 아이들이 귀병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귀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고양이들도 피부병이 많습니다. 피부 털이 이제 다시 나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이 있었던 염증 반응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용들을 막 다 하시는 거죠. 키우는 동물들에. 저 같은 경우는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 같은 경우 거북이 사망 원인이 눈병인 경우가 많아요. 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래 못 키워요. 근데 지금 저희 거북이 한 15년 정도 되는 거북이인데 요만한 아이가 이만큼 컸는데 그 눈병이 조금 날라 그래. 그러면은 그 수조에 소금을 뿌려서 타줍니다. 그러면은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거북이 말고 그 외에 이제 고양이라든지 개 이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진 사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렸더니 안 그래도 밑에 이제 댓글들을 많이 또 다셨더라고요. 본인들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들은 그 평균 그 수명보다 훨씬 좀 오래 장수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이 없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식구들하고 잘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뿐이 아니고 실제 그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말을 별로 안 키우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 항상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 찾아보시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솔트 릭, 미네랄 블럭이라고 하는 솔트 릭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얘들이 필요할 때마다 핥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를 하죠. 근데 이제 소금이 부족해? 그러면 일단 털의 윤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불안해지거나 난폭해지거나 아니면 생기가 없어집니다. 우울해지거나. 그러다가 이 소금을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핥아먹고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트 릭을 판매하는 혹은 연구하는 그런 데들 보면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후기가 되게 많습니다. 털에 윤기가 나요. 아이가 다시 활발해졌어요. 뭐 염증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야생동물들은 알아서 그 필요한 소금들을 찾아서 먹지만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지 않으면 못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절한 양을 공급을 해주시면 필요한 만큼 먹고 치유를 하고 그만 먹는 그런 반응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